나 몰래 이혼을 준비하던 남편.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CCTV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희입니다. 올해 58살. 결혼한 지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이렇게 말하는 상담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30년 참았으면 그만해도 된다. 더 참는다고 상대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때는 화면 속 이야기처럼만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길래 저렇게까지 카메라 앞에서 말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되진 말아야지. 그런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미 그 선을 넘고 있었다는 걸.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남편 가게에서 남은 반찬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식탁 위에 올려두고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찬통에서 올라오는 간장 냄새와 마늘 냄새가 주방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기름에 튄 작은 흉터가 몇 개. 설거지할 때마다 따끔거리곤 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고 반지 끼는 손이라고 관리도 하고 살았는데 거울 대신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비친 제 얼굴은 이제 그냥 지친 아줌마 하나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소파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남편이 들고 다니던 낡은 연갈색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 리모컨 옆에 툭 던져진 그 봉투가 그날따라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보험 서류겠지. 가게 계약서겠지. 처음에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살짝 접힌 봉투 모서리를 펴다가 봉투 입구가 아주 조금 벌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틈새에서 차가운 기운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글자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져 봉투를 놓칠 뻔했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잘못 본 거겠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끝까지 열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괜히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A 사용지 한 장. 그냥 종이일 뿐인데 그 종이가
제 인생 전체를 갈라놓을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과 남편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숫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혼 사유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결혼 생활의 파탄.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30해를 함께 살았는데 우리 사이가 파탄이라니. 도대체 어느 순간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요? 성격 차이. 그 말이 가슴을 콕콕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서로 성격이 같은 적이 있었나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떠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아도 조용, 속상해도 조용. 그저 응, 그래. 한마디로 대답을 끝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 했고, 남편은 속마음을 꽁꽁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버텼습니다. 그게 결혼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파탄. 그 단어는 마치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 같았습니다. 이게 지금 나보고 혼자 나가서 살라는 거야?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라는 뜻인가? 내가 그렇게 싫어졌나? 내가 그렇게 같이 살기 싫은 사람이 된 건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서류 글자가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 타일의 차가운 감촉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덜컹덜컹 귀에 들어왔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있었고, 시누이의 험한 말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장가 잘못 가서 고생한다. 나는 반찬 20가지씩 해줬는데, 넌 겨우 이거냐? 그 말이 10년 넘게 제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운한 티를 내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만 원래 저래.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받는 그 말들이 조금씩 제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 수진이가 사춘기일 때는
문을 쾅쾅 닫고 화를 내고 엄마는 내 마음 몰라. 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게임에 빠져 밤낮이 바뀌어 살았습니다. 그 옆에서 남편은 늘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애들 좀 그냥 둬. 요즘 애들 다 저래. 저는 늘 중간에 끼어 아이들 눈치, 남편 눈치, 시댁 눈치까지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을 뿐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래도 가족을 버릴 사람은 아니라고. 결혼 초 남편은 공장에서 야간까지 뛰었습니다. 아이들 분유값 벌겠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축 늘어진 몸으로 방 안에 들어와 겨우 밥 한 그릇 먹고 쓰러져 잤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그래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라 내가 기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공장에 나가고 마트 계산대도 서고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해봤습니다. 안 가본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우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동네 구석, 낡은 건물 1층.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덜 힘들게 살자. 몸 부서지게 일하진 말자.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은 편해졌다고. 앞으로는 웃을 일만 남았다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등록금도 겨우겨우 해결하고 집 대출도 조금씩 갚아 나가며 이제 조금 숨 좀 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나 몰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이혼 신청서 위에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언제부터 남편은 나 없이 혼자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이상하다 싶은 순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남편은 전화만 오면 구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게 뒤 좁은 골목, 차 소리에 섞여 잘 들리지도 않는 그곳에서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가게 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늘 통화 내용을 잘 들을 수 없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가곤 했습니다. 누구예요?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거래처야. 시끄러워서 밖에서 받는 거야. 예전 남편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지 남편은 휴대폰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도, 잠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도 휴대폰은 늘 남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막, 베개여, 예전에는 비어있던 자리에 이제는 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서 낯선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김하나. 여자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제가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거래처 직원이야. 법률사무소 쪽이야. 그 말은 분명 맞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앞에서 낯선 여자를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 회사원이겠지 싶은 깔끔한 모습. 그 여자는 가게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0여 분 뒤 고개를 숙인 채 나왔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 보였습니다. 마치 울다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남편이 말하지 않던 그 사람일까?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한 마음을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밤에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가게 정리하다 보니 늦었어. 거래처랑 술 한잔 했어. 남편은 늘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날 때가 있었습니다. 술집 냄새와 섞인 어디서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까이 섰길래 이 향기가 옷에까지 밴 거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 의심은 더 커져갔습니다.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들도 제 귀를 자꾸 건드렸습니다. 요즘은 애들도 다 크고 남편이 바람나기 딱 좋은 나이래. 50, 60 돼서 이혼하는 부부도 얼마나 많은데. 동네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그냥 남 얘기로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수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또 아빠랑 싸웠어?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생각해. 요즘 누가 참고만 살아. 답답하면 이혼도 하는 거지 뭐. 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을 종이 한 장으로 끊어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아들 민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예전이랑 좀 달라. 민수는 말수가 적은 아이지만 눈치는 빠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을 만들어 말했습니다. 일 때문에 바쁜 거겠지. 내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던 날이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아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탄력 잃은 볼살, 칙칙해진 피부, 눈가에 깊어진 주름. 언니 요즘 왜 이래? 밤에 잠도 못 자지? 친구 미경이 가위를 들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충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나 보지 뭐. 애들 둘 보내고 몸이 성할 때가 어딨냐. 하지만 미경은 가위를 멈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언니를 몇 년을 봤는데 이 얼굴은 그냥 피곤한 얼굴이 아니야. 속에서 뭐가 꽉 막혀 있지? 그 말에 저는 결국 남편의 이혼 서류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미경아, 기석씨 서류 봉투에서 이혼 신청서가 나왔어. 그것도 나 몰래 변호사까지 찾아간 것 같아. 미경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뭐라고? 언니 진짜야? 요즘 남자들 다 그래.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내 단골 중에도 아무 말 없던 아저씨가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은 다 빼돌려 놓고 아내는 빈손으로 내쫓았더라니까. 언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순진하게 있다가 나중에 손해보는 건 항상 여자야. 미경의 말은 제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언니, 가게에 CCTV 있잖아. 요즘 다 그걸로 잡아낸다니까. 밤에 누가 드나드는지, 문 닫고 나서 누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봐. 아니면 언니 평생 모른 척하고 살 건가?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원래 남편은 물건 위치를 잘 바꾸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서류를 자주 들고 나갔다가 다시 넣어두곤 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처음 보는 은행 통장과
토지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적힌 메모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대출 상환용, 그리고 한 장 더. 채무 변제 확인서. 채무자 이름 밑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 남동생 영호였습니다. 또야, 또 사고를 친 거야. 근데 왜 이 이름 옆에 기석 씨 도장이 찍혀 있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몇 년 전, 영호는 사업을 한다고 나섰다가 큰 빚을 지고 망했습니다. 그때도 남편이 나섰습니다. 처남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묵묵히 돈을 빌려주고 보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세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을 내 친정에 다 퍼주고 산다. 넌 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돌아서서 몰래 눈물만 훔쳤습니다. 그 뒤로도 영호는 여러 번 사고를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섰습니다. 저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정 식구들에 대한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 쌓여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 혼자 또 빚을 떠안은 걸까? 그런데 왜 이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 미안함보다도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항상 제일 나중에 아는 사람이지? 며칠 후 남편 바지를 세탁하려고 하는데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깔끔한 흰색 명함.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하나. 뒷면에는 볼펜으로 적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상담, 아내 몰래 진행 원함.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아내 몰래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결론만 맴돌았습니다.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류를 꼭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미경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언니, CCTV 봐. 모든 답은 거기 있을 거야. 우리 가게 천장 구석에는 작은 둥근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도난 방지용으로 달았다가 이젠 있는 듯 없는 듯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은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뒤숭숭했습니다. 가게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수없이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 대신 대여한 한복을 입고 작은 예식장에서 서 있던 제 모습, 신혼초, 월세 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기대어 세 식구가 꼭 껴안고 자던 밤들, 아이들 돌잔치 때 시댁 눈치 보면서도 웃는 얼굴 만들려고 애쓰던 제 모습, 남편이 야근하고 돌아와 새벽에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생했어. 라고 속삭이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몰랐을 뿐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걸까?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 불을 최소한만 켰습니다. CCTV 녹화 장치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눌렀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 숫자들이 지나가고 날짜와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부터 봐야 할까? 언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머릿속에 스친 날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날. 저는 그날의 시간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날. 저는 그날의 시간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그만 화면 속에서 가게 안이 되살아났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빈 테이블들, 싱크대 위에 엎어놓은 그릇들, 그리고 가게 문을 닫고 나가는 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나가는 제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화면 속 시계가 조금씩 시간을 넘겨갔습니다. 새벽 12시를 넘길 즈음 가게 앞 골목이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오른쪽 아래 작은 숫자가 딸깍 다음 분으로 넘어가는 순간 가게 앞에 차 한 대가 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선 번호판, 검은색 승용차, 운전석에서 남편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내려섰습니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비를 그대로 맞으며 서 있는 마른 체구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정한 머리, 검은 코트 자락. 가까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직감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함에서 보았던 이름, 김하나.
아마도 그 여자 가겠지. 제 심장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급히 가게 문을 열어 그 여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코트에서 물방울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주방 쪽으로 걸어가 조명 스위치를 몇 개 더 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한쪽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나 씨 여기 앉아요. 조그맣게 들리는 목소리. 화면 아래에 달린 스피커에서 잘려나간 듯 들려왔습니다. 여자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앉았습니다. 남편은 싱크대로 가 컵 2개의 물을 따라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된 연인이 만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려는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제 손이 스스로 리모컨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남편과 여자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가게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녹음된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요. 남편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기석 선생님, 저는 그 호칭에 알 수 없는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저 사람은 낯선 여자에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편하게 불리게 한 걸까? 화면 속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낮에 보았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던 그 봉투. 남편은 봉투를 손으로 몇 번 쓸어내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혜 씨 말씀이세요? 그 이름을 다른 사람 입에서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정의 그 사람. 괜찮으실까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의 옆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기도 했고 처음 보는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이혼 서류 들이밀면 무너지겠죠.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CCTV를 보는 이 순간에도 저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다음 말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이제 그만 막아야죠. 남편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천안분 일 때문에요. 처남.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동생 영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내 덕에 산 줄도 모르고 지금도 어디선가 또 사고치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낮에 은행에서 받은 서류도 봤어요. 부채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군요. 남편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도드라진 핏줄이 화면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지 않았으면 벌써 감옥에 갔겠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감옥? 언제부터 그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진 거지? 그리고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까? 화면 속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인을 보호하려면 지금 정리하셔야 해요. 이혼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내내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한 사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요. 며칠 동안 저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가게에 나가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으로는 한 생각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있다. 남편이 나에게 숨기는 건 이혼 서류뿐이 아닐 거야. CCTV에서 본 건 남편과 그 여자 변호사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일 뿐. 남편의 진짜 마음과 사정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새벽 아무도 없는 시간. 저 혼자 조그만 CCTV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비 오던 그날 밤 영상부터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미 몇 번이나 본 장면이었지만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날 말고도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던 날들도요. 그 날짜들을 하나씩 눌러 재생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혼자 묵묵히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고, 어떤 날은 배달 기사와 농담을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혼자 머리를 감싸 쥐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남편의 뒷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계가 11시를 넘어갈 즈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고 그 뒤로 또 다른 남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걸음걸이, 익숙한 어깨, 익숙한 고개 숙이는 습관. 제 동생 영호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컵에 물을 따라 영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영상 속 영호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척한 얼굴, 페인볼, 떨리는 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야, 서류는 다 챙겨왔냐? 영호가 꾹 쥐고 있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남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 뒤로 이어진 대화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몇 년 전에 쳤던 사고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바꾸고 가게만 바꾸고 투자처만 바꾸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 빚의 보증에 남편 이름이 여러 번 다시 올라가 있었습니다. 천암일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동생의 빚을 몇 번이고 떠안아 왔던 겁니다. 영상 속 영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혼하신다는 얘기 듣고 혹시 저 때문에 그러신가 해서. 저 감옥 가도 돼요? 저 하나 망하면 되는데 형님이 왜 같이 무너지냐고요? 남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내 탓만은 아니다. 하지만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맞지. 영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형님 저 같은 놈은 진짜 죽어야 끝나는 건가 봐요.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서 갚아. 죽으면 끝이지만 살아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정의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덜 상처받을 거다. 나는 그게 더 좋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러 같이 가자. 내가 이름 올린 보증부터 정리하고 이 집이든 가게든 어떻게든 지켜볼게. 대신 정희한테는 마지막까지 말하지 말자.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친정 욕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 이 사실 알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미워할 거다. 그건 내가 보기 싫어.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언제나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혼자 버텨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숨긴 시간들이 너무 길었고 혼자 결정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남편 가게로 갔습니다. 아직 문 열기 전 남편은 앞치마도 매지 못한 채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첩 한쪽에는 숫자들이 빼기와 더하기로 엉켜 있었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을지, 가게는 버틸 수 있을지 수십 번 계산해 본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일찍 나왔네. 어제 밤엔 잠은 좀 잤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CCTV 영상이 들어있는 USB였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봤어. 그 한마디만으로도 무슨 말이 더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동생 일이랑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건 그 모든 일을 끝까지 나 몰래 하려고 했다는 거야. 나를 지키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 방식이 너무 비겁해.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 언제 다시 가져갈 거야? 제가 묻자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이 쓰러져도 나 혼자 살라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아니었어? 당신이 감당 못하는 빚 나한테 넘기지 않겠다고 먼저 끊어놓으려던 거 아니었냐고.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CCTV만 본 줄 알았지? 당신 바지에서 나온 명함도 봤고 서랍 속 서류도 봤어. 은행 통장, 동생 이름 적힌 채무 확인서까지. 이제는 나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남편은 한동안 숨을 고르더니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럼 나도 하나 말해도 될까? 그 목소리가 이상해서 제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흰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 내과 암센터.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어 진단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 병원 다니고 있어. 집에선 그냥 몸살이라고만 했지. CCTV에서도 빈 얘기만 했지. 이 얘기는 아무한테도 못했어. 하나 변호사한테도 자세히는 말 안 했어. 진단서에 적힌 글자가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악성 종양, 수술 권유, 치료 계획, 그리고 한 구석에 적힌 말 6개월 내 수술 및 치료 필요. 그 숫자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언제부터야? 제 질문에 남편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 가게 장사 좀 나아졌다 싶을 때쯤 검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그 뒤로 검사 몇 번 더 하고 수술 날짜 맞추다가 이 빚 문제가 같이 터졌지. 내가 쓰러지면 남은 빚은 죄다 내 이름으로 넘어갈 거고 아이들한테도 피해 갈 거고, 그래서 내가 없는 쪽이 그나마 너한테 낫겠다 싶었던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하면서도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온 사람인데 왜 단 한 번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동안 뭐였을까? 반만하는 사람, 상처만 숨기는 사람, 눈물 사이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슨 인형처럼 생각했어? 빈 얘기 들으면 부서질 사람, 병 얘기 들으면 도망갈 사람, 30년을 같이 살아놓고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평생 큰 소리로 우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앞에서 어린 애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어. 그래서 또 짐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평생 너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로 살았는데, 그래서 이번만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놓고 떠나려고 했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 사이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떠난다는 게 뭐야? 나 몰래 이혼해 놓고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혼자 가버리겠다는 거였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쌓인 감정을 한꺼번에 꺼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서운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혼자 CCTV 보면서 당신 뒷모습 바라보는 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당신이 죽든 살든 망하든 살든 이제부터는 나랑 상의해야 해. 나한테도 당신 부인의 자격이 있다고. 당신 인생의 절반은 이미 내 거야. 남편이 눈을 빨갛게 만든 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나랑 한 번 더 결혼해 줄래? 이혼 서류는 찢어버리고 병원 서류부터 같이 보러 가자. 빚도 병도 우리 둘이 같이 대책 세워보자. 그 말은 청혼 같으면서도 사과 같고 도움 요청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근데 조건이 있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조건? 제가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내 이름이 들어간 서류는 무조건 내 눈으로 확인할 것.
둘째 병원에 갈 땐 가능한 한 나랑 같이 갈 것. 셋째 동생 일은 나도 끼워줄 것. 남편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 지킬게. 정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혼 서류 대신 함께 버티기 위한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하나 변호사 사무실 작은 상담실에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을 진행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는 부인께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빚과 위험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CCTV에서 다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남편이 쓰러져도 저와 아이들 집까지 날아오지 않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더니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집과 가게 명의 분할, 보증 재정리, 채무 조정 신청,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서류들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서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도 문을 쾅 닫고 나가지 않았고 그냥 돌아누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며칠을 씨름한 끝에 우리는 마침내 같은 서류에 함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 서류가 아니라 함께 버티기 위한 서류에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우리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요즘 좀 이상했지? 아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숨긴 게 많았어. 동생 외삼촌 빚 문제도 그렇고 아빠 몸 상태도 그렇고.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몸 상태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병원 다니고 있다. 암이라고 한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초기고 수술하면 된대. 한참 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진작 말하시지 그랬어요. 우리 이제 다 컸어요. 아빠 힘든 거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왜 혼자만? 아들 민수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빠, 우리 가족이잖아. 같이 버텨보자. 그 말에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살자.
힘든 것도 무서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다 같이 보면서 살자. 어쩌면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계산대를 도왔고, 민수는 장 보고 박스 나르는 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저는 남편 대신 새벽 시장에 나갔고, 남편은 병원에 다니며 수술 날짜를 잡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동생 영호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새벽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나가 보니 돋보기 안경을 쓰고 봉투를 정리하고 있는 영호가 있었습니다. 뭐 하냐? 제가 묻자 영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동안 밀린 알바비, 친구들한테 빌린 돈 정리 중이야.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형님이 나 대신 지옥 다녀온 기분이야. 이제부터는 나도 지옥 구경 좀 해보려고. 아르바이트 3개 잡았어. 죽을 각오로 갚아볼게. 누나랑 형님한테 진 빚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갚을 거야. 저는 동생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돈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엄마한테 자주 얼굴이나 보여드려. 그게 더 큰 빚 갚는 거야. 영호는 눈물 맺힌 눈으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수술날 병원 복도에는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수는 묵묵히 옆을 지켰습니다. 영호는 멀찍이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나중에 퇴원하시면 제가 운전해서 좋은데 한번 모실게요. 그러니까 꼭 건강하게 나오셔야 합니다. 남편은 환자복 소매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야 이놈아, 좋은 데는 무슨. 퇴원하면 가게부터 들렀다 와야지. 반찬 타령부터 할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우리는 수술실 앞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양옆에서 아이들이 제 손을 꽉 잡았고 뒤에서 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괜찮을 거야? 형님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버텨낼 거야. 수술이 끝나고 남편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정희야, 나 살았냐? 당연한 소리를 하는 남편이 어이없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해서 저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응,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한참 같이 살아야 돼. 빚도 같이 갚고 아이들 결혼도 보고 손주도 봐야지.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손주 얘긴 아직 이르다. 근데 있잖아. 오늘 알았어. 혼자 죽겠다고 준비하는 것보다 같이 살아보겠다고 버티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걸.
그 어려운 길을 나 혼자 가려고 했다는 게 참 바보 같았다는 걸. 저는 남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진 않았어. 우리가 이제 겨우 30년이야.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은 참는 결혼 말고 서로 기대는 결혼 한번 해보자. 남편이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이번엔 정말로 같이 가자. 내 마음속 CCTV도 이제는 켜둘게. 숨기지 말고 같이 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언젠가부터 저를 괴롭히던 CCTV 화면이 이상하게도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을 부수는 칼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비춰주는 창문 같았습니다.